자, 첫 번째 여자분의 경우 어린 시절 학교에서 따돌림과 부모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일반화 가정을 통해서 단순히 그 학교에서의 따돌림이나 자신의 부모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본인의 삶 전체에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왜곡된 사고를 인지하고 왜곡된 사고를 재구조화시켜주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왜곡된 사고를 재구조화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동 패턴을 통해서 어떻게 그 여자분이 왜곡된 사고를 갖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그 왜곡된 부분을 바꿔주어야 우리가 건강한 사고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우리의 행동 패턴을 알아보는 도표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그 여자분의 과거의 경험들이 왜곡된 사고를 갖게 되었고 또 그 여자분이 반복적으로 그 왜곡된 사고로 살아가면서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프롬프팅 이벤트라고 하는데 동기가 되는 사건이에요. 여기가 그 여자분의 경우 동기가 되는 사건이 뭐였냐면 회식에 참여했던 것이죠. 저녁 때 회식 식사를 갔는데 그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만 소외당하고 따돌림 받는 그런 느낌.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또는 자기가 그 안에 소속은 되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 결국은 식사만 겨우 마치고 나와버렸죠. 그러면서 굉장히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동기가 되는 사건이라고 그래요. 동기가 되는 사건이었는데 어떤 동기가 되는 사건? 충동, 욕구. 무엇에 대한 충동, 욕구였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그런 충동, 욕구. 결국은 그 자리를 떠나서 일찍 집에 와버렸죠. 문제는 집에 오고 나서 자기를 계속 비하하는 이야기, 비하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너무나도 불편해. 그런 자기가 너무너무 싫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이 여자분의 머릿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기가 되는 사건은 회식 자리였는데 첫 번째 그 여자분의 감정 불편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세컨더리 토트라 그래요. 여기는 토트 부분이에요. 여기는 감정적인 부분. 불편했는데 토트는 뭐예요? 아마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다 보니까 더 감정적으로 불편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생각이 와요. 더 불편해지면서 그래, 나는 이 자리에 맞지 않아. 이 자리에 오지 말았어야 됐어. 나는 이런 회식 자리하고는 맞는 사람이 아니야.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감정은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더 아마도 불편해지지 않았을까. 가시방석 같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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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시작은 단순하게 저녁 회식 자리였는데 불편한 감정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주고받으면서 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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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죠.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이렇게 떠나게 될 때까지는 그러면 과연 그분이 그냥 불편한 감정뿐이었는가?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여자분께서 그 전날 잠을 잘 못 잤다든가 몸이 아팠다든가 그러면 이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분이 더 쉽게 그런 감정들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감정들이 에스컬레이트 되기까지 이분이 그럼 과연 다른 취약점들은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취약점들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잠을 잘 잤는지, 밥은 잘 먹었는지, 그 다음에 본인이 약을 먹고 있는 게 있다면 정해진 시간에 용법대로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DBT 테라피를 만든 사람, 마샬 리난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약을 꼭 먹어야 되는데 약을 안 먹거나 그러면은 그게 이 해석적인 부분에 동기가 되는 사건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어디에 쉽게 민감해져서 그 사건에 반응을 하고 부정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아주 심한 우울증에 있다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분이 약을 걸렀어요. 하루나 이틀을. 그런데 이 디프레션 약이 우울증 약이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은 세라토닌 레벨을 올려줘서 스테이블하게 안정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약을 먹지 않으면은 감정이 더 다운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감정이 다운되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민감하게 더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해석하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기가 되는 사건이 있으면은 먼저 나한테 취약점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마샬 레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취약점이라는 것은 잠을 잘 잤는지, 약은 먹었는지, 그 다음에 식사는 제대로 했는지, 운동은 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처럼 그 코비드 상황에 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쉽게 민감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상황, 현실에 처해진 그 상황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그런 취약점들이 동기가 되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여기 해석하는 인터프리테이션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치다 보면은 서로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뻥 화를 내서 터트려 버린다든지 또는 관계를 끊어버린다든지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한번 뿡 터지고 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여자분의 경우에는 불편했던 감정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그 상황을 떠나버렸던 것, 그것이 urge였죠. 충동. 그리고 그렇게 떠났어요. 그러면 이 결과는 어땠나? 그 결과로서는 오히려 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불편하고 더 싫었어요. 그런 자기가 더 싫어지고. 자, 그러면 이 여자분이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거를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라고 하는데 부정적 패턴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자, 회식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싫어, 불편해. 그런데 그래도 참석을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있었어.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너무나도 힘드니까 결국은 떠나버렸어. 그러고서는 자기를 원망해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누가 이런 나를 좋아하겠어? 나는 너무너무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해. 그러면서 점점 사람을 만나는 게 싫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분은 이 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렇게 빙빙 도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여자분의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하드와이어링, 근육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어떻게? 계속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부정적인 근육을, 머리의 근육을 키워서 점점 단단해지죠. 그러면 그 근육이 커지면 커지는 만큼 뭐예요? 자동적 사고가 돼서 나중에는 더 끊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 부정적인 패턴을.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패턴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해석은 어디서 왔는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해석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부정적인 경험이든 긍정적인 경험이든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여자분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3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왕따를 당했어요. 왕따를 당했는데 친구들이 너무너무 자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때리고 욕하고 밥도 뺏어 먹고
그런데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부모님은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은 네가 그렇게 바보같이 하고 다니니까 친구들이 너를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 아이를 혼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필요했던 건 뭐예요?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처음 반응은 무엇이었어야 되냐면 누가 그랬어? 어떤 놈의 자식들이 우리 딸내미를 감히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대했단 말이야. 내가 당장 쫓아가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일 학교 가서 누가 그랬어? 이리 와. 세상에. 이러면서 내 딸을 위해서 스탠드업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 딸이 잘했던 잘못했던 처음 행동은 그래야 이 딸이 갖게 되는 감정은 아,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보호를 받고 있구나. 세상이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내 부모가, 내 엄마가 나를 지켜줄 것이니까. 그런데 이 여자분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부모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 여자분의 사고에서는 엄마 아빠도 나를 사랑하네. 하물며 누가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똑같이 부모가 또는 친구가 자기를 그렇게 대했듯이 자기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취약점에는 이 여자분의 어린 시절 그 따돌림이라든지 부모님으로부터 긍정적인 강화를 받지 못한 그런 부분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과거의 경험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행동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여자분이 좀 더 건강한 삶, 본인을 좀 더 존중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를 바꿔줘야 되는데 어디에서 바꿔줘야 되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를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여기 해석 부분을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해석 부분, 이 부분을 재구조화해 줄 필요가 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게 얼마만큼 사실인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가, 나를. 이게 정말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 사실은 한국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문제들 중에 하나죠. 과거의 저죠. 지금의 저가 아니고. 지금 저는 변했거든요. 과거의 저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어쩌면 고질적인 패턴. 우리는 자식을 격려하기보다는 혼을 내야 저희 부모님들이 그러셨어요. 자식을 사랑하면 절대 표현하지 말아라, 사랑한다고. 왜냐하면 잘못되니까. 사랑을 하면 할수록 매를 들어라.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사랑을 하면 한다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매를 때리고 잔소리를 하고 그 한국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를 또는 내 자식들을 사랑하지 하지 않아서 그러나 아니요.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분들의 세대에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기회가? 제대로 어떻게 해야 자식들한테 긍정적인 강화를 시켜서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지 그분들도 그분들이 배우신 대로 때리고 혼내고 그렇게 해야 잘 되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또 그렇게 자식들한테 하고 왜냐하면 그게 잘하는 부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의 경우에도 해석을 부모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리저리리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바꿀 수 있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학대를 정당화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왜곡된 사고를 갖고 있는 부분은 재구조화를 시켜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왜냐? 그게 행복하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것이. 자, 그래서 그 check the fact. 부모님이 그렇게 바보처럼 행동하고 다닌다고 얘기를 했던 것은 부모님이 어떻게 격려해 줄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왜곡된 사고를 바로잡아 주는 거. 그다음에 사람들은 모두가 나를 좋아하지가 않아.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다면 또는 결혼을 하셨다면 남편이 또는 남자친구가 사랑하니까 남자친구가 되었겠죠.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겠죠. 그리고 친구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분들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얼마만큼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사실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왜곡된 부분이 보여지면 이 부분을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필요는 없어. 왜냐? 나도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하지는 않아. 그냥 몇 사람만 나를 좋아하면 돼. 왜냐면 나도 몇 사람만 좋아하니까.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 다른 사람하고 다 잘 지낼 필요는 없어. 그냥 한두 사람 또는 한 사람만 딱 찍어서 누구? 내가 좀 편한 사람. 그 사람 옆에 딱 붙어 앉아서 그냥 작은 얘기를 하다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 한 사람과는 관계를 맺고 오죠. 그러면은 내가 재구조화 시킨 해석들이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내가 그 자리를 불편해서 떠났기보다는 그래도 적어도 한 사람하고는 관계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저녁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집에 와서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겠죠. 이렇게 내 부정적인 행동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되는 사건과 그 나에게 있는 취약점이 무엇인지, 내 감정들과 내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그 감정과 생각들이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해석은 무엇이었는지, 그러면서 그 해석 부분을 바꿔주고 내 취약점들을 알아서 그 취약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게 된다면 이 여자분의 경우에는 좀 더 사람과의 관계에서 편안한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걱정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또는 다가 자기 자신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인터널 패밀리 시스템이나 스키마 테라피에서는 내 안에서도 가족 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 관계는 내가 살아왔던 그 가족 관계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그렇게 또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도 부모님한테 그 긍정적인 칭찬을 못 받았는데 커서는 어떻게? 누가 그 일을 대신해? 내가 나한테 그렇게 나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칭찬들을 많이 안 해줬는데 커서는 내가 나를 이 바보야 그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왜 그랬냐 너는 그러니까 사람 관계를 못하지 이렇게 나를 또 나 스스로가 학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내가 아니야 이거는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서로 몇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야.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자신을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이 여자분의 경우에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은 긍정적 애착관계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남자분의 경우 4살 때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떠난 후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학대와 방치를 경험하고 결국 15살 때 가출을 감행했죠. 스키마 테라피를 만든 제프리 영에 의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특히 어린 시절에 있어서 그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특정한 생존 방식을 패턴화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필요한 것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자라왔던 그런 환경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환경에서 성장을 해오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은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6.25 세대를 겪으신 분들이고 그 와중에서도 6남매 자녀를 낳아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저희 형제를 키웠다기보다는 우리 형제들이 형제들을 돌보면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큰 오빠가 작은 오빠를 돌보고, 작은 오빠가 큰 언니를 돌보고, 큰 언니가 나를 돌보고, 나는 동생들을 돌보고, 이렇게 형제들이 부모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제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는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자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밖에서 농사일도 하셔야 되고, 다른 일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자랐죠. 그래서 제대로 된 보호라든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꼭 필요한 어떤 필수, 정신적인 필수 영양소들을 그렇게 많이 공급은 받지 못하고 자랐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원망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부분을 받으셨고 어떤 부분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프리 영에 의하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꼭 필요한 요소들은 부모와의 긍정적인 애착 관계의 경험, 보호, 안정감, 그리고 표현의 자유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착 이론에서는 부정적인 애착을 경험한 아이들의 경우 그 경험들이 성장한 후에도 많은 정신적 문제들을 동반하고 두 번째 남자분의 경우처럼 건강하지 않은 행동 패턴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남자분이 갖고 있는 패턴들 중 버림받음, 불신은 어쩌면 이분 성격의 중심 패턴으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이며 자신을 버림받은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음의 곁을 내주지 않고 많은 여자분들을 만나면서 본인 스스로는 본인이 멋있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능력 있는 남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분은 자기도 모르는 불안장애에서 시달리고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리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믿지 않고 그 누구와도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엄마로부터 버림받음과 믿어야 할 아버지로부터 오랜 시간의 방임과 학대를 통해 너무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했기 때문에 이분의 머리와 몸에서는 더 이상의 아픔과 고통을 저장할 만한 공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고통과 아픔을 피하는 만큼 우리의 몸에서는 신호를 보내죠. 소매틱 익스피리언스 테라피에서는 우리 몸에서 경험하고 있는 증상들을 메신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상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똑똑똑, 여보세요? 할 말이 있는데 나한테 귀 좀 기울여 줄래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의 몸은 두통, 소화기관 문제, 불안증, 우울증 등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아까 그 남자분의 경우처럼 말이죠. 이 여자분은 부모의 살인 현장을 목격함으로써 평생 동안 그 기억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고통을 받고 있죠. 이분의 치료 방법은 두 분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메디테이션이라든가 요가, 운동요법 등을 통해 뇌와 몸을 이완시켜 안정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프라조슨, 클로노딘 같은 약물 치료를 통해 악몽을 꾸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케이스는 모두 사이코테라피, 스키마 테라피, 인지치료, 안정화요법, EMDR 그리고 그룹 상담을 통해 그동안 마음속에서만 갖고 있었던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문제들의 해결과 치료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트라우마 네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트라우마 애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어린 시절의 학대나 방임, 강간 등
트라우마를 경험하신 분들 중 연구조사에 의하면 70% 이상이 가해자와 트라우마 애착을 갖고 있으며 학대받는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또는 다시 학대받는 환경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참 마음 아픈 사실인데 이것을 트라우마 애착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사례를 보내주시면 그 중에 몇 분들을 골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받는 시간들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